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전 세계가 통합 팽창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확장하고 있는데 중국만 이제 유일하게 계속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리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 어떤 좀 중국 나름대로의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승홍빈이라는 사람이 쓴 화폐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네. 책이 읽어보면 상당히 좀 왜곡된 시각도 많아요. 왜곡된 시각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정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예. 근데 굉장히 읽어보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맞아요. 정도로 예. 이걸 다 어디서 찾았나 싶은 그런 것들. 야, 이건 정말 새로운 해석인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걸 참 신경 썼네. 근데 그 책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양털깎기. 서구의 미국의 금융자본, 유대계 금융자본은 한 번씩 양털깎기를 해서 돈을 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것이죠. 다른데 버블을 유발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돈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그 나라 버블 일어나고 어느 순간 돈을 확 빼가지고 폭락시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폭락해서 가격이 저기 쓰레기처럼 가격이 떨어져 있으면 그때 사서 돈 벌고 이런 식의 양털을 잘 자라게 하고 한 번씩 확 깎아버리고 이런 걸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서구의 금융자본에 대해서 그냥 아이고 뭐 달러 들어오면 좋은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요. 뭔가 저기는 숨겨진 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이제 당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본과 같은 것이죠. 글라즈합의 말씀이죠. 네. 그 돈 들어오고 뭐 자기네들 뭐 흥청망청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미국과의 합의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미국이 경기가 급냉하고 있었거든요. 87년에 플라자 합의 이런 걸 거치면서 그 이전에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이게 일본의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엔화 가치를 폭등을 시켜버리니까 수출이 박살나니까 이게 국내 부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87년에 블랙마인드로 미국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전에 사실 일본이 엔진을 켜고 있었습니다만 80년대 초중반까지는 미국의 엔진, 쌍둥이 적자 이걸로 전 세계 이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아직 일본, 유럽의 엔진이 돌아가지도 않는데 미국이 주가 폭락하면서 엔진이 꺼진다. 그러면서 이제 다 엔진 켜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도 엔진 열심히 켰죠. 그때 분당일산하고 그 결과 우리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그때 10%까지 올라갔습니다. 회사 세금리 20%까지 올라갔고 우리도 이제 상당한 그 버블을 겪었죠. 당시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외국인들에 대해서 자본시장이 주식시장도 개방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대한 영향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긴축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많은 나라,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하고 자본 유입도 굉장히 유출 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진정이 안 되는. 그래서 결국은 버블과 버블의 붕괴를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양털깎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본을 마구 이렇게 경기 부양하고 야 너희들이 최고야 최고라니까 해가지고 막 주식시장에서 그 당시에 일본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50%가 넘었거든요. 지금 미국 60% 넘지만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러다 가격 막 끌어올린 다음에 한 푹 박살냈던 그걸 이제 양털깎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국도 그러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볼 때 중국 사람들은 늘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 과도하게 완화 정책을 쓸 때 저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 연준의 통화, 팽창 정책,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야, 달러가 약세고 연준은 계속 돈 풀고 그러면 빌려라.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돈들이 이제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들어가면 무조건 가격도 끌어올라가니까 여기도 끌어올리고 저기도 끌어올리고 저기도 끌어올리고 하다가 어느 한순간 연준이 야 이제 그만 들어와라 우리 금리 올린다 그러면 갑자기 훅 다 빠지면서 이 나라 박살나는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2010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이 금리 인상 들어가는 건 2015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은 2010년부터 금리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쪽에서 그 경기 부양 노력은 계속했습니다만 예. 네. 금융 쪽에서는 이 조금씩 긴축을 해 나가는. 네. 그래서 버블이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시켜 버리는 것이죠. 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여기저기 일부 기업들 부도를 나게 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돈이 진짜 앞으로 좋은데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게 이 버블인데 예. 나쁜데 돈을 쓰게 하는 거예요. 주가 올라가는 어떻습니까? 좋은 기업들 뭔가 뭐 괜찮은 기업들 올라가는데 돈이 들어오면 이게 이만큼 올라갈 게 돈이 많으면 이만큼 올라가는 걸 우리가 그걸 버블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이 기업 되겠나, 이 기업 부도 나겠네 하는 기업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버블이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국이 하는 거는 이쪽으로 돈이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환상적인 엔트그룹 IPO 하지 마 이렇게 네. 돼버리는 거죠. 아,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봐야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쪽에 안 좋은 기업들, 네. 예. 이 기업들을 우리가 부도라고 하지만 사실 그건 부도가 아니고 재무 재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네. 아. 너희들 지금 돈 많지? 예. 얘들 좀 재무 탕감해줘라. 여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 돈을 쓰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치밀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자했던 그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애들 피해는 피할 수는 없죠. 네. 근데 돈이 많고 하니까 예. 얘들한테 이 돈, 너희들이 쓸 수 있게 해줄게. 요거 좀 정리해라. 기존의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 중국의 금융기관들이겠죠. 중국의 은행들인데, 이 기업들을 다 부도 처리하고 이 기업들 뭐 공장 뜯고 뭐 다 한 게 아니고, 네. 과다한 채무를 이만큼은 도저히 이 기업이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유지가 안 된다, 이만큼. 그러면 유지가 되게 하려 그러면 전체 가동률을 한 60%로 낮추자. 네.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부채만큼은 탕감을 해줘야지 이 기업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40%를 날리는 거거든요. 네. 40% 날리고 나면 이거 돈 빌려준 애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 은행들은. 예. 지금 이 돈으로 대충 맞고 이거 빨리 좀 생각해라. 네. 이렇게 해서 나쁜 쪽으로 이 돈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좋은 기업, 뭐 이렇게 반도체 가격 올라가는데 이 너무 좋다. 주가가 쫙 올라가는 이거를 애초에 차단시켜 놓고 이쪽으로 돈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제 지금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맞고 나쁜 기업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중국 경제 자체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요? 중국 경제 자체는 뭐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률도 좋고 좋아요. 예. 근데 근데 이게 1대1로 사업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제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석탄 기업이다, 뭐 반도체 회사다 이런 거, 국영 기업이니까 절대로 안 망할 거다 싶었던 기업들이 이게 감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왔습니다. 가령 2060년까지 탄소 배출 넷제로로 만들려고 그러면 석탄 회사들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줄입니까? 부채를 어떻게 갚느냐는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조정 차원이라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구조조정을 우리는 늘 이제 상황이 나쁠 때 하다 보니까 가슴이 아픈 일이 많은데 좋을 때 구조조정을 하면 그걸 극복해 나가기도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런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 꽤 올라갔는데 그게 지금 돈이 있을 때, 지금 돈 들어올 때 구조조정하자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논리로 보면 이제 궁금증이 바로 생겼는데 이제 미국도 뭐 지금 중국을 최대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아까 뭐 숭홍빙의 이제 양털깎기 개념을 도입하면은 중국이 지금 버블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중국은 긴축을 들어갔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전략이 안 통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 그럼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지금 뭐 더 이상 달러 약세도 이제 어려울 정도인데 중국은 계속 그렇게 나온다면 즉 그 말은 지금 뭐랄까 우리 사모님의 의견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좀 또 다른 뭐 카드가 미국 입장에서는 나와요 것도 같은데 그게 있다면 어떤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미국이 사실 의도적으로 양털깎기를 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이게 중국처럼 중앙 집권적인 사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양털깎기 이번엔 중국이다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내부적으로 뭐 프라이빗하게 그런 식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근데 미국 사회에서 유대 금융 자본의 역할은 지금 많이 약화가 됐고
중국을 옛날에 일본처럼 유대 금융자본이 중국을 상대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미국 내부에서 컨센서스는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은 저 중국 편이다. 네. 그런 생각이 오히려 강하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월스트리트가 중국에 투자하는 걸 막으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죠. 예. 그거는 그 민간 기업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고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고 이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게 불리하다 이렇게 해야지만 컨트롤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지금 미국 사회의 컨센서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중국 경제를 압박하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첨단 제품만 안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국이 미국에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회사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의 첨단 장비나 소재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미국이 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야 뭐 관세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쇼잉 위주로 했지만 미국 의회가 뒤에서 조용히 미국에 생산된 첨단 장비를 제품을 중국에 수출 못하도록 딱딱딱 막아버린 것이죠. 네. 이거는 근데 미국 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거든요. 예.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컨센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컨센서스는 중국하고 그렇게 대놓고 싸울 생각하지 말자. 중국은 아직까지는 첨단 기술이 이만큼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몇 개의 기술 영역에서는 미국을 앞서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첨단 영역에서는. 근데 산업에서 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이게 못 올라오는 게 많은 것이죠. 예. 반도체 자금률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차단시키면 예. 괜찮다. 시간 지나면 애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다. 우리한테 와서 그 부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컨센서스가 월스트리트 양뜰 갖기 개념은 기본적으로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걸 조심 안 할 리는 없죠.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그 재정 정책이 이제 뭐 긴축에 가깝다. 뭐 사실 중국은 또 금리를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지준율 같은 걸 조절해가지고 좀 긴축을 한다고는 하는데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추경하고 하면서 재정이 많이 좀 확대되고 유동성이 많이 시장에 사실 풀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또다시 양털깎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즉 버블이 일어났다가 뭐 강달러로 바뀌고 글로벌 금리가 올라갈 때 말하자면 그렇게 일본이 이제 겪었던 그런 어떤 버블 붕괴의 어떤 그 뭐 참담함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올 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우리나라 위험성 상당히 높죠.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양털깎기 우리나라 위험성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예. 사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상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판단했는데 그 한국은행은 중국을 따라서 2010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돈 풀어놓는 거 우리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제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네. 긴축을 빨리빨리 시작했는데 예. 이번에 우리가 긴축을 먼저 할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을까? 네. 좀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또. 예,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영업 상황이 너무 악화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광범하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는 이게 진짜 금리 인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전반적으로 그 버블 발생을 좀 억제시킨 모든 영역에서 그것만 하면 버블 발생이 억제가 되는데 예. 그 카드를 못 쓰고 뭐 이것저것 나만 잡았자 이게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결국은 자본의 유출 유입에 따라서 휘청휘청 되는 예. 그런 굉장히 좀 약한 체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워요. 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영업의 상황 악화라고 하는 게 우리 발목을 탁 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요걸 빨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그 전반적인 기준금리하고 자영업자들의 상황 사이를 좀 절연시켜서 한국은행의 정책의 자율성을 좀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걸려들 위험성이 높죠. 사실은 중국의 그 지방 국영 기업하고 지방 정부 요 사이에 있던 그 부채 고리랄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이제 정부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어떤 통계의 신뢰성 또 신용 평가도 못 믿겠다. 리커창 총리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보다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부채가 더 많은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냥 이게 그냥 쉽게 수술했다가 자칫 큰 환자가 뭐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은 없을까? 그런 생각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부터 2013년부터 가장 중요시한 경제 정책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 리커창 총리가 예전부터 하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을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꾸준하게 쓰면서 이걸 속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조정하는 안정시키는 요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08년에 크게 문제가 됐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 쌓여왔던 지방 정부의 부채, 과다한 부채 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16년까지에 걸쳐가지고 중국이 한 3년 동안에 걸쳐서 뭘 했느냐면 지방 정부의 부채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그 중에서 중앙정부가 가져가야 될 건 중앙정부로 넘기고 요걸 굉장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이 대출을 했던 걸 이걸 이제 다 채권 발행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보이게 좀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겠구나. 그러니까 정리의 순서가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을 대외 개방해서 외국인 자본을 좀 끌어들여가지고 은행 부담을 좀 줄이겠구나. 뭐 그렇게 했는데 미국하고 뭐 이런저런 무역 티격태격하는 과정에 그게 좀 늦어졌다는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국내에서는 일부를 계속 한 3, 4% 정도씩 계속 부도를 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 다 지방 기업들인 것이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그것도 국유기업이라고 불렀는데 아니다. 걔들은 아니다. 그게 진짜 국유기업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은 안 건드리고 얘들은 계속 건드려 왔어요. 계속 건드려. 앞으로도 아마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사람들이 좀 당황하고 놀란 거는 국유기업까지 건드리는 거거든요. 큰 기업들. 그래서 이게 통제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 부도라고 하는 거를 좀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본 회계 역사와 관련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미국의 파산법 이야기를 하는데 파산법은 처음에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파산법 부도 당연히 빌려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의회가 생각을 바꿔서 채무자를 보호해 주려고 바꿨던. 아니 그 사업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사업에서 실패했다라는 걸로 그걸 징벌적으로 때리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더 법으로 더 때리고 하면 누가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게 얘네들이 법 자체를 파산법을 채권자를 보호하는 게 채무자를 보호하는. 그래서 미국은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파산법에 7조, 11조, 13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채무자가 기업이 또는 개인이 나는 7조로 파산시켜 주세요. 11조로 13조로 파산시켜 주세요. 근데 이걸 파산 보호 신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7조는 나의 부채를 다 탕감시켜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근데 기업의 경우는 불가능하죠. 개인도 이게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작습니다. 완전하게 탕감시켜 버리는 거예요. 13조는 뭐냐면 그 기업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뭐 정리해버리자라는 것이고 11조가 우리가 보통 뭐 구조정리로 이야기하는 건데 부채의 일부 탕감이에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업이 계속 이 기업 계속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인데 근데 채권자들이 자기네들 채권을 회수하려고 덤벼들면 이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법원이 막아버리는 게 파산법 11조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 부채 다 못 갚는다라고 하면 우리 11조에 따라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것이 그게 파산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파산법이라고 하는 게 기업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국도 다르지 않아요. 중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만 파산, 부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런 거죠. 그 드라마 보면 맞아요. 예, 딱 붙여놓고 예. 이제 뭐 다 그 야반 도주하고 이런 개념 예.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파산법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바꿔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이제 투자를 하고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사가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쪽의 전문가들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기업 살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 깎아주면 이 기업이 살겠느냐 이런 거를 판단을 종합적으로 하죠. 네.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거의 대부분이 산업은행이나 이런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사실 조그마한 기업들이 그런 경우 많아요. 제 주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그러면 저 오너가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판사님께서 참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네. 내가 좀 이제 좀 밤잠을 자겠다. 여유가 좀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파산법의 핵심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그걸 적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라든가 안 그러면 친환경 정책 때문에 기존 규모를 유지할 수 없는 기업들. 근데 네. 부채는 이만큼 있는데, 네. 요걸 그래, 그럼 앞으로 요 정도까지는 되겠지? 요거는 어쩔 수 없다. 채권자들이 좀 정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국가가 이 채권자들한테 요만큼에 대해서 얘들이 이걸 빨리 생각하고 정부에서 털어낼 수 있도록 세금 지원이다.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구조조정 촉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아, 우리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IMF 외환위기 거치가면서 많이 했습니다. 기업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중국이 어떤 구조조정을 지금 사실상 시작했다. 부채도 줄여 나가면서 기업의 몸무게를 좀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진짜 중국 증시 우리 외국인이 좀 투자할 수가 있을까? 사실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뭐 구조조정 될 기업인지 아니면 뭐 앞으로 한참 문제 없을 기업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뭐 사실 최근에 중국 상하이 증시 그 주가도 그 지수도 뭐 좋지가 않고 횡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 투자자가 중국 증시 투자할 만한 상황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중국이 그 주식시장의 화랑을 한번은 정책적으로도 유도할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을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걸 뭐 세금 깎아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증자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네. 근데 중국은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00년대 후반 두 번에 걸쳐서 돈이 확 들어오니까 이걸 은행들이 대규모 증자를 쫙 하더라고요. 네. 증자를 해서 들어온 돈을 은행들이 쫙 끌어당겨 가지고 기존의 기업에 발생했던 부실을 떨어내고 은행이 손실 입은 거를 증자를 해서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주가 지수는 상하이 지수는 거 보면 주가 지수는 올라간 게 없는데요. 네.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돈은 들어간 돈이 한 주의 주가가 주가 지수 아닙니까? 네. 주가 지수를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고 기업에 증자하는 데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흥국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인데 경제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부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 부실은 결국 은행이 따게 돼 있고 그럼 그 은행을 어떻게 돈을 계속 대줄 것이냐 국민의 세금으로 할 것이냐 우리는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국민의 세금으로 많이 했죠. 네. 근데 중국은 이거를 주식시장에 돈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증자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엔트그룹 같은 애들 증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걔들 증자시킬 게 아니고 예. 은행들 증자시킬 네. 거거든요. 예. 은행들이 증자를 할 정도로 하려 그러면 돈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틀을 해서 좀 안정되고 나면 주식시장의 화랑을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쓸 거라고 봐요. 아.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 돈이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데 들어가서 내가 돈 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올라갔는데 나중에 타고 봤더니 이게 증자가 일어나서 지수가 나중에 또 떨어지는 우리 한 두 번 당해봤죠. 네.
그래서 저는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중국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는 진짜 현명하다. 아, 그렇죠. 예. 자본주의는 늦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국은 자본주의가 수천 년 동안 있어온지도 모르겠다 맞- 싶은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돈에 대해서 정말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장단기 금리 차를 주목하라. 오늘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을 참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저 김일구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